이혼한 지 7년. 남남이 된 줄 알았던 아내가 제 회사 청소부 면접장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냄새나는 노숙자의 몰골을 하고서요. 당신 위자료 다 어쩌고 이러고 살아? 소리치는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7살 남자아이가 튀어나와 제 다리를 붙잡았고 믿을 수 없는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강민수 대표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 누르며 회전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발 아래에 있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텅 빈 깡통처럼 공허하기만 했고 성공하면 할수록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았죠. 오전 내내 이어진 임원회의는 지루했고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는 임원들의 보고도 민수의 귀에는 그저 소음처럼 들려왔기에 민수는 잠시 바람이라도 쐬고 싶다는 생각에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민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굴지 식품회사의 대표라는 직함을 달았지만 여기까지 오기 위해 민수는 지난 7년간 스스로를 학대하듯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보고 있나, 이수진? 당신이 버린 회사가 이렇게 컸어. 민수의 입가에 씁쓸한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7년 전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려 내일 당장 문을 닫네 만회할 때 수지는 기다렸다는 듯 외도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을 요구하고 떠나버렸던 겁니다. 돈 없는 사장 마누라는 싫다 이거였지. 그래서 보란 듯이 성공했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민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애써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위자료도 넉넉히 챙겨줬으니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1층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평소와 다르게 시끌벅적한 소음이 민수의 귀를 때렸고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재수가 없으려니까. 경비 어디 갔어? 민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본사 청소 용역 미화원을 긴급 채용하는 날이라 로비 한쪽에 임시 면접장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곳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있는 한가운데에는 인사팀장인 박 부장이 씩씩거리는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낡아 빠진 패딩 점퍼를 입은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부장의 옆에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면접자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빈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기실에 뒀던 지급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문제는 박 부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가장 행색이 초라한 그 여자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니, 내 말이 틀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지갑 훔칠 만한 사람이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박 부장은 여자의 어깨를 구둣발로 툭툭 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울먹였지만 박 부장의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만 들리는 듯했죠. 이 여자가 끝까지 오리발이네. 야, 당장 몸 뒤져. 그 더러운 패딩 안에 숨겼지? 냄새나니까 빨리 꺼내. 박 부장이 여자의 옷깃을 거칠게 잡아당기자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의 등 뒤에 숨어있던 작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는데 7살쯤 되어 보이는 꾀재재한 사내아이였고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박 부장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엄마 도둑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박 부장의 바짓단을 잡고 늘어졌지만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박 부장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구기며 다리를 휘저었고 아이는 힘없이 밀려나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애새끼까지 데리고 와서 구걸을 해? 여기가 무슨 무료 급식소인 줄 알아? 아이가 바닥에 넘어지며 쿵소리가 나자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이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준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여자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바들바들 떨었고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앙상한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애처로웠지만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다른 면접자들은 코를 막으며 수군거릴 뿐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부장의 기세에 눌려 저런 사람들은 빨리 내쫓아야 한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박 부장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비 뭐해? 당장 소금 가져와. 어디서 냄새나는 것들이 기어들어와서 회사 물을 흐려. 재수없게.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행색이 초라하다고 해도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민수는 성큼성큼 인파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죠. 내 회사에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박 부장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다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사색이 되어 입을 딱 벌렸습니다. 사장님? 박 부장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벌벌 떨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설마 다 보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저 회사 보안을 위해서. 보안? 힘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아이를 밀치는 게 자네가 말하는 보안인가? 민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 부장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박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민수는 손을 들어 제지하고 보안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당장 폐쇄회로 화면 확인해. 이분들이 정말 지갑을 훔쳤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흘린 건지 1분 안에 보고하세요. 보안팀장이 무전을 치고 확인하는 동안 로비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지갑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지갑 주인이 대기실 소파 틈새에 흘렸다는 내용이었죠. 그 무전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고 특히 도둑으로 몰았던 면접자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 부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민수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장이라는 사람이 확인도 없이 사람을 도둑 취급해? 내일부터 내 눈에 띄지 않게 조처하세요. 심할서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말에 박 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민수는 이미 바닥에 있는 모자에게로 시선을 돌린 뒤였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굽혀 여자와 아이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가까이 가니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고 여자의 머리는 며칠을 못 감았는지 떡이 져 있었지만 민수는 꾹 참고 여자에게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죠. 직원의 무례를 사과드립니다. 여자는 겁에 질려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민수의 따뜻한 목소리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여자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 눈을 마주친 순간 민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시간은 7년 전으로 되감기 된 듯 멈춰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지만 민수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그 여자는 7년 전 이혼한 전처 이수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진도 민수를 알아본 듯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핏기 없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수 씨? 수진은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아이가 수진의 옷자락을 꽉 잡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분명 이혼할 때 어머니가 수진에게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위자료를 챙겨줬다고 했는데 눈앞에 수진은 영락없는 노숙자의 몰골이었으니까요. 부도난 회사 사장 싫다고 돈 챙겨서 떠나더니 고작 이러고 살려고 날 버렸어? 민수의 마음속에서 반가움보다는 당혹감과 배신감이 먼저 솟구쳤습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성공한 이유가 바로 당신에게 보란 듯이 복수하고 싶어서였는데 막상 마주한 당신의 꼴이 너무나 비참해서 화가 났던 겁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짐짓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고 수진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수진 씨, 지난 7년간 경력이 뭡니까? 민수의 말에는 날선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지만 민수가 대답을 재촉하듯 눈빛을 보내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살았습니다. 뭐라고요? 지난 7년 동안 제가 한 일은 죽지 않고 이 아이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요. 민수는 그 대답에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돈 때문에 떠난 여자가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았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도박이나 사치를 의심했던 자신이 한순간에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민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매는 민수의 어릴 적 사진과 판박이처럼 똑같았고 오뚝한 콧날이며 인매까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설마 민수의 머릿속에서 7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지웠다던 어머니의 말과 지금 눈앞에 있는 7살짜리 아이의 존재가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수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품에 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수의 눈은 이미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 누구입니까? 민수의 떨리는 질문이 로비의 정막을 깼고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격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수의 시선은 수진의 다리 뒤에 숨어있는 아이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그 익숙한 이목구비는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잔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진은 사색이 되어 아이를 등 뒤로 더욱 깊숙이 숨겼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는 7년 전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찾아왔던 시어머니 최 여사의 서슬퍼런 협박만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거 알리면 아이 뺏어서 외국으로 입양 보내버릴 거야. 넌 평생 아이 그림자도 못 보게 만들 테니까 처신 잘해.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난 수지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눈앞에 있는 민수가 아이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과는 상관없는 아이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민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매며 콧날이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고 7년이라는 시간의 공백 또한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죠. 민수는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랑 이렇게 닮았는데 상관이 없어?
내 아이 맞잖아. 민수의 고함에 수지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재혼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민수는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 보고 떠난 여자가 꼴이 말이 아닌 상태로 나타난 것도 모자라 재혼해서 낳은 아이까지 데리고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재혼을 했는데 꼴이 이래? 남편은 어디 있고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민수의 눈빛에 의구심과 배신감이 뒤섞이던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등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아이가 꼼지락거리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겁먹은 눈치였지만 민수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아이는 꼬질꼬질한 손으로 자신의 낡은 패딩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아까 박 부장에게 밀쳐질 때도 목숨처럼 쥐고 있었던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기겁하며 아이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준아, 안 돼. 그거 넣으라고 했지. 이리 줘.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검은 봉지의 매듭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낑낑거리며 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홀린 듯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가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대로 두세요. 민수가 수진을 제지하자 수진은 체념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윽고 팽팽했던 봉지의 매듭이 풀렸습니다. 봉지 안에서 나온 것은 곰팡이가 슬어 딱딱해진 빵 한 조각과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였습니다. 민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핀 빵 조각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아이는 그것을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어루만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런 걸 먹으려고 챙겨 다닌 건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찰나 아이가 빵 밑에 있던 종이 뭉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것은 잡지책에서 찢어낸 듯한 낡은 종이였는데 찢어진 부분을 투명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 놓아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그 종이를 민수의 얼굴과 번갈아 보더니 확신에 찬 눈빛으로 민수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건넨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종이를 확인한 순간 민수는 뇌로 피가 쏠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그것은 7년 전 민수가 경제 잡지와 인터뷰했을 때 실렸던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민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었지만 지금 그 사진을 보고 있는 민수의 표정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죠. 사진은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손때가 묻어 새카맣게 변해 있었고 구석구석이 닳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민수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왜? 민수는 바들바들 떨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재혼해서 낳은 아이라던 수진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이 아이는 7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신의 핏줄이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돈 때문에 떠났다고 믿었던 전처가 왜 자신의 사진을 아이에게 주며 아빠라고 가르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이가 민수의 바짓단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맞죠?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장님이라고.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애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아저씨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진이랑 똑같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의 이혼, 사라진 위자료, 수진의 노숙 생활, 그리고 아이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 어머니가 분명.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과거의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내 자식이 곰팡이 핀 빵과 찢어진 사진을 품에 안고 노숙자 꼴을 하고 있다는 처참한 현실이었죠.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고 민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민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낯선 아저씨의 포옹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민수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울어요? 내 빵 줄까요? 아이는 곰팡이 핀 빵을 민수의 입가에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그 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아이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니야.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야. 민수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아빠다. 그 말을 들은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는 민수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7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단어를 불렀습니다. 아빠, 진짜 우리 아빠 맞죠? 아이의 그 한마디에 민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민수의 등은 격하게 들썩였고 값비싼 맞춤 정장은 먼지투성이가 되었지만 민수는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민수에게는 그 냄새조차 사무치게 아픈 살냄새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 죽여 울고 있었고 주변의 직원들과 면접자들은 이 기막힌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내 가족이 이런 구경거리가 되게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입고 있던 최고급 재킷을 벗었습니다. 준아, 잠깐만. 민수는 낡고 더러운 패딩을 입은 아이의 어깨 위에 자신의 따뜻한 재킷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재킷이 너무 커서 마치 이불을 덮은 것처럼 보였지만 민수는 재킷의 단추를 꼼꼼하게 채워주며 아이의 찬바람 든 목을 감싸주었죠. 그러고는 바닥에 있는 수진을 향해 손을 뻗는 대신 수진의 손목을 낚아채듯 강하게 잡았습니다. 일어나. 가자. 수진이 깜짝 놀라며 버티려 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민수 씨. 이건 아니야. 우린 괜찮으니까. 괜찮아? 자식이 곰팡이 핀 빵을 먹고 있는데 뭐가 괜찮아? 잔말 말고 따라와. 민수의 버럭 소리에 수지는 움찔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수는 한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수진의 손목을 잡은 채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아까 수진을 도둑으로 몰았던 박 부장은 기둥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는데 민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를 향해 서늘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내일부터 회사 나올 생각 마. 이건 명령이야. 박 부장이 털썩 주저앉는 소리를 뒤로하고 민수는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는 민수의 전용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기사는
사장이 노숙자 행색의 모자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표님, 이분들은 문 열어. 당장 출발한다. 민수가 뒷좌석 문을 열고 수진과 아이를 태우려 하자 수진이 머뭇거렸습니다. 타면 안 돼. 우리 냄새나서 차버려. 그리고 나 짐 가져와야 해. 짐? 그게 어딘데? 저기 지하철역 뒤편에. 민수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지만 수진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아이와 수진을 태우고 차에 올랐습니다. 지하철역 뒤로 가.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이는 푹신한 가죽 시트가 신기한지 연신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재킷 냄새를 킁킁거렸고 그 모습이 민수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잠시 후 차는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어두컴컴한 지하철역 뒤편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버려진 폐가정과 쓰레기 봉투들 사이로 비닐과 박스를 엮어 만든 허름한 텐트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죠. 민수는 차에서 내려 그 처참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비닐 텐트. 그 안에는 눅눅한 이불 한 채와 누가 버린 듯한 찌그러진 냄비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놀았을 법한 페트병 장난감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냈던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수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텐트 안으로 들어가 주섬주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챙길 것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아이의 칫솔 같은 잡동사니 뿐이었지만 수진에게는 그것이 전 재산이었던 겁니다. 민수는 텐트 구석에 놓인 다 타버린 번개탄 흔적을 발견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춥고 배고팠으면 저런 위험한 것들로 추위를 견뎠을까 상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이가 민수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해맑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좋죠? 엄마가 밤마다 별도 보여줘요. 근데 쥐가 나올 때는 좀 무서워요.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으악! 민수는 쓰레기 더미를 발로 차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은 따뜻한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성공을 자축하고 있을 때 내 아내와 자식은 쥐가 나오는 쓰레기장에서 추위에 떨며 잠들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미안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짐을 챙겨 나오는 수진에게 달려가 짐보따리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딴 거 필요 없어. 다 버려. 아까운 거야. 준이 내복이랑 새로 사. 다 최고로 사줄 테니까 제발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나가자고. 민수는 수진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수진의 앙상한 어깨뼈가 손끝에 느껴지자 민수는 수진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의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조차 맡을 수 없을 만큼 코가 메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도대체 왜? 나한테 연락 한 번만 했으면 됐잖아. 자존심이 밥 먹여줘? 애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민수의 타박 섞인 절규에 수진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은 민수의 가슴을 주먹으로 펑펑 치며 그동안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누군 안 하고 싶었는 줄 알아? 연락하면 어머님이 준이 뺏어간다고 했단 말이야. 뺏기면 외국으로 보내버린다고. 그럼 난 죽어. 준이 없으면 난 죽는다고. 수진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단어에 민수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품에서 떼어내고 충격으로 굳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준이를 빼서? 수진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7년 동안 감춰졌던 끔찍한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똑바로 말해. 어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협박했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민수의 검은색 세단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로비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깍듯하게 문을 열었지만 차 문이 열리자마자 풍겨 나온 것은 호텔의 은은한 향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퀴퀴한 악취였습니다. 도어맨은 순간 미간을 찌푸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이 이 호텔의 VVIP 고객인 강민수 대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뒤를 이어내린 수진과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다시금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누가 봐도 며칠은 씻지 못한 노숙자 행색의 여자와 아이가 최고급 정장을 입은 민수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비를 오가던 투숙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꽂혔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노숙자 아니야? 냄새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호텔에 들어오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수진의 가슴을 찔렀고 수진은 아이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민수는 그 시선들이 수진을 난도질하는 것을 느꼈고 타오르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주위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뭘 봅니까? 사람 처음 봐요? 민수의 호통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흠칫하며 시선을 돌렸고 민수는 지체 없이 프런트로 향해 가장 비싼 스위트룸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밀폐된 공간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울로 된 엘리베이터 벽면에 비친 세 사람의 모습은 기괴할 정도로 이질적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한 민수와 길거리 생활에 찌든 수진과 아이. 민수는 거울 속의 수진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내가 성공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 당신은 저런 모습으로 거리를 떠돌았다는 거야? 죄책감이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아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띠링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수는 두 사람을 데리고 스위트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방이었지만 수지는 신발을 벗는 것조차 주저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양말이 깨끗한 바닥을 더럽힐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냥 들어와. 괜찮으니까. 민수가 재촉하자 수지는 쭈뼛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고 아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푹신한 소파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우와, 엄마 여기는 쥐 안 나오지? 바닥이 따뜻해. 아이의 천진난만한 그 한마디가 민수의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습니다. 민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먹을 죽과 수진이 입을 옷, 그리고 상비약을 당장 올려보내라고 지시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아, 저기 텔레비전 보고 있을래? 아빠가 엄마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민수가 리모컨으로 만화 영화를 틀어주자 아이는 금세 화면에 빠져들었고 민수는 수진을 데리고 침실과 연결된 작은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민수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봐. 수진은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손톱만 뜯고 있었습니다. 뭘 말입니까? 존댓말 하지 마. 듣기 싫으니까.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수진이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민수는 답답한 마음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물었습니다. 위자료? 내가 준 위자료 다 어쨌어? 수진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위자료라니. 무슨 소리야? 이혼할 때 내가 어머니 통해서 줬잖아.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은 좋게 넘는 돈이었어. 그 돈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남았을 텐데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에 탕진하고 이 꼴로 사냐고. 민수는 7년간 품어왔던 의문을 쏟아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기에 그 돈을 다 날리고 비참하게 사는 수진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민수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진은 멍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다가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트? 돈? 수진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 씨, 지금 무슨 소설 써? 난 그런 돈 받은 적 없어. 뭐? 그게 무슨? 내가 그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건 당신 어머니가 던져준 택시비 10,000원 한 장이 전부였어. 입고 있던 옷까지 몇 벌이랑 뱃속에 있는 주니 그게 다였다고. 민수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수진이 위자료 액수를 더 올려달라고 해서 곤란했다며 결국 원하는 대로 다 줘서 보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비 10,000원이라니.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통장 내역도 보여주셨는데. 거짓말? 내가 지금 이 꼴을 하고 당신한테 거짓말해서 얻을 게 뭐가 있어? 수진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빈몸으로 나가라고 했어. 주제 파악하고 거지처럼 살라고. 안 그러면.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민수는 수진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협박했는데. 수진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알리면. 임신한 거 당신한테 알리면 대한민국 최고 로펌 변호사들 써서 양육권 뺏어오겠다고 했어. 그리고 아이는 바로 외국으로 입양 보내버릴 거라고. 뭐? 당신은 재혼해야 하니까 아이는 걸림돌이라고. 내 눈앞에서 영영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했단 말이야. 나 같은 거지가 어떻게 대기업 사모님을 이겨? 뺏기면 끝인데. 그래서 도망쳤어. 당신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준이 뺏길까봐 숨소리도 못 내고 살았다고.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7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어머니는 뜬금없이 건설사 회장의 딸과 선을 보라고 강요했었습니다. 민수가 거절하자 며칠 뒤 어머니는 수진이 낯선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과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들고 왔었죠. 이것 봐라. 너가 회사 일로 힘들 때 이 여자는 딴 남자랑 뒹굴고 있었어. 그때 민수는 배신감에 눈이 뒤집혀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사진들은, 그 남자는. 수진이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도 몰라. 처음 보는 남자였어. 시장에서 장 보고 오는데 짐 들어준다고 해서 잠깐 같이 걸었던 게 다야. 근데 그게 왜 불륜이야? 당신은 내 말보다 어머니 말을 더 믿었잖아. 내 해명은 듣지도 않고 나가라고 소리쳤잖아. 민수의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부잣집 여자와 결혼하기를 바라서 멀쩡한 며느리를 불륜녀로 만들고 뱃속에 손주까지 입양 보내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민수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으악! 짐승의 포효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신이 7년 동안 어머니에게 속아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생지옥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민수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민수의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엎드려 우는 민수를 보며 함께 오열했습니다. 7년 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민수의 눈물을 통해 조금이나마 씻겨 내려가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던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나 존경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고 있었죠. 민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지는 민수의 표정이 너무나 무서워서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박 실장, 지금 즉시 보안팀 풀어서 사람 하나 찾아.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고 차갑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7년 전 이혼 소송 때 내 아내 불륜 상대로 증언했던 그 남자. 그 자식 찾아내. 민수는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구 끝까지 뒤져서라도 찾아와. 살점이 뜯겨 있든 숨만 붙어 있든 상관없으니까 내 눈앞에 데려다 놔. 민수는 전화를 끊고 떨고 있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내가 당신을 지옥에 두고 나 혼자 천국에서 살았어. 민수는 수진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맹세하듯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절대 용서 안 해. 내가 받은 고통, 당신이 겪은 7년, 1000배, 10,000배로 갚아줄 거야. 그때 응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울어요? 또 할머니가 와서 혼내는 거야? 할머니라는 단어에 민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꿈속에서조차 할머니가 나타나 엄마를 괴롭히는 악몽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아이의 귓가에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아니야, 준아. 이제 아무도 엄마랑 준이 못 건드려. 아빠가 다 없애버릴 거야. 민수의 눈빛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7년간 조작된 연극의 막을 내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민수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응어리가 생겼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처자식의 몰골이었습니다. 특급 호텔 스위트룸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보니 수진과 아이의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수진의 손은 거칠게 트고 갈라져 있었고 아이의 얼굴에는 흙먼지가 꼬질꼬질하게 묻어 있었으며 머리카락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비서가 올려보낸 새 옷과 유아용 목욕용품을 챙겨 욕실로 향했습니다. 준아, 우리 씻자. 아빠가 따뜻한 물 받아줄게. 민수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아이는 낯선 환경이 무서운지 수진의 다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제대로 된 욕실을 써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거대한 월풀 욕조와 반짝이는 수도꼭지는 공포스러운 기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진이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며 달랬습니다. 준아, 괜찮아. 아빠가 씻겨주신대. 엄마도 바로 밖에서 씻고 올게. 아이는 그제야 주저하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아이를 데리고 욕실로 들어가 욕조에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증기 속에서 민수는 아이의 낡아 빠진 패딩 점퍼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퍼가 고장나 옷핀으로 간신히 여며 놓은 패딩을 벗기자 그 안에는 목이 다 늘어나고 구멍난 내복이 드러났습니다.
색이 바래 회색빛이 된 내복은 아이의 몸에 비해 너무 작아서 손목과 발목이 훤히 드러나 있었죠. 민수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아이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투두둑하고 욕실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들이었는데 군데군데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피어 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니? 민수가 놀라서 묻기도 전에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안 돼. 내 빵이야. 버리면 안 돼. 아이는 허겁지겁 빵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욕실 바닥에 떨어진 곰팡이가 핀 빵을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긁어 모으는 아이의 손놀림은 너무나도 다급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아, 그거 지지야. 더러운 거야. 먹으면 안 돼. 민수가 빵을 뺏으려 하자 아이는 빵을 가슴에 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 흑흑. 내일 엄마 줄 거야. 엄마 배고프단 말이야. 민수의 동작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누구를 줘? 엄마가 어제도 밥 못 먹었어. 나만 주고 엄마는 안 먹었어. 그래서 내일 주려고 아껴둔 거야. 버리지 마세요. 제발이요. 아이의 울음 섞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수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민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와인을 마시던 그 시간, 7살배기 내 아들은 엄마를 먹이겠다고 쓰레기통에서 주운 곰팡이 핀 빵을 주머니에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 미안하다. 아빠가 죽일 놈이야. 미안해, 준아. 민수는 아이의 젖은 빵 조각을 뺏지 못하고 아이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욕실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수진도 문에 기대어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던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준아, 이건 버리자. 아빠가 약속할게. 이제 엄마 배고플 일 없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 아니 밥이랑 고기랑 다 사줄게. 100개, 1000개 사줄게. 그러니까 이건 버리자. 응? 민수의 간곡한 설득에 아이는 훌쩍거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는 빵 조각을 휴지통에 버리고는 다시 아이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복 상의를 벗기자 드러난 아이의 몸은 민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가슴에는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배는 영양실조로 인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팔다리는 젓가락처럼 가늘었고 피부 곳곳에는 멍 자국과 긁힌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길거리 생활을 하며 거친 바닥에서 자거나 텐트촌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생긴 상처들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손이 떨려 비누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통통했던 어린 시절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뼈만 남은 아들의 몸을 만지는 것조차 죄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을 끼얹어 주자 아이가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 따가워요. 미안해. 아빠가 살살할게. 민수는 스펀지에 거품을 잔뜩 내어 아이의 몸을 깃털처럼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구정물이 씻겨 내려가고 하얀 살결이 드러날수록 아이의 몸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들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등 쪽에는 동전만 한 크기의 화상 흉터도 있었습니다. 이건 왜 이런 거야?
저번에 텐트에서 추워서 번개탄 피우다가 불똥이 튀었어요. 엄마가 호해줬어요.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민수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겨울 추위를 피하려다 화상을 입어야 했던 내 새끼. 민수는 아이의 등을 씻겨주다 말고 아이의 작은 등을 향해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다 낫게 해줄게. 흉터 하나도 안 남게 최고의 의사 선생님 불러서 다 고쳐줄게. 진짜요? 그럼 안 아파요? 그럼 진짜고 말고 아빠가 다 해줄 거야. 목욕을 마친 아이를 커다란 수건으로 감싸 안고 나오자 욕실의 온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따뜻한 침실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새 내복과 잠옷으로 갈아입힌 아이는 이제야 제 나이 또래의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씻고 나온 수진도 민수가 준비해둔 깨끗한 실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젖은 머리카락과 붉어진 눈시울이 그녀가 욕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를 짐작게 했습니다. 민수는 룸서비스로 시킨 전복죽과 따뜻한 우유를 식탁에 차렸습니다. 자, 먹자. 천천히 먹어. 체하니까. 아이는 숟가락질을 할 힘도 없는지 손으로 죽을 허겁지겁 퍼먹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말리려 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직접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빠가 먹여줄게. 꼭꼭 씹어 먹어. 아기 새처럼 입을 벌리고 죽을 받아 먹는 아이를 보며 민수는 마음속으로 피의 맹세를 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세요. 내 아들이 곰팡이 핀 빵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내 아내와 자식을 짐승처럼 살게 만들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돈, 명예, 그리고 아들인 저까지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입니다. 식사를 마친 아이는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해지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이를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폭신한 오리털 이불을 덮어주자 아이는 금세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지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 이거 꿈 아니지? 우리 쫓겨나는 거 아니지? 민수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꿈 아니야. 그리고 다시는 쫓겨날 일 없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킬 거야. 하지만 민수의 다짐이 무색하게도 운명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갑자기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추워. 엄마, 추워. 민수가 놀라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댔는데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단순한 몸살이 아니었습니다. 7년간의 영양실조와 비위생적인 환경이 누적되어 있다가 긴장이 풀리자마자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죠.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준아, 정신 차려. 민수의 다급한 외침이 스위트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아, 정신 차려. 아빠야. 아빠 목소리 들려? 스위트룸의 정막을 찢는 민수의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빠가 사주는 밥을 먹고 새 잠옷을 입으며 웃어 보이던 아이가 거짓말처럼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채 민수의 품 안으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이의 고개는 힘없이 뒤로 젖혀질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마치 불덩이를 삼킨 것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가느다란 목에서는 쇳소리가 섞인 거친 숨소리가 불규칙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죠. 옆에 있던 수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떡해. 준아,
눈 좀 떠봐. 민수 씨, 어떡해요? 우리 준이 죽으면 안 돼. 수지는 반쯤 실성한 사람처럼 아이의 손을 잡고 흔들며 오열했습니다. 민수는 공포심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여기서 자신마저 무너지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소리쳤습니다. 비켜. 병원 가야 해. 민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아이를 안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비상구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고 수진도 헐떡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기겁하며 길을 비켰고 대기하고 있던 민수의 전용차 기사는 사색이 되어 뒷문을 열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 신호 다 무시해. 무조건 빨리만 가라고. 민수의 고함에 기사는 네 하고 대답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차는 굉음을 내며 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준아, 조금만 참아. 아빠가 다 고쳐줄게. 자면 안 돼. 아빠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하지만 아이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이의 발을 주무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못 먹여서, 내가 춥게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준이 안 죽어. 내가 안 죽게 해. 민수는 수진에게 소리치면서도 덜덜 떨리는 자신의 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 급정거하며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수는 차 문을 발로 차고 나가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의사 불러. 내 아들이 죽어가요. 빨리요. 응급실 입구에 있던 간호사들과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이동 침대를 밀었고 민수는 아이를 침대 위에 눕히며 의료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민수입니다. S오푸드 대표 강민수예요. 병원장님,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하세요. 내 아들 못 살리면 이 병원 가만 안 둡니다. 민수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 기세가 너무나 살벌하여 의료진들은 군말 없이 아이를 처치실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옷을 가위로 자르고 가슴에 정극을 붙이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처치실 밖 유리창에 매달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땀에 젖은 의사 한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동시에 의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 괜찮습니까?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급성 폐렴의 폐혈증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영양 섭취를 못해서 심각한 빈혈 상태라 쇼크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수혈을 해야 하는데 환자 혈액형이 RH-5형입니다. 네. 민수와 수진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희귀 혈액형이라 지금 병원에 보유 혈액이 부족합니다. 적십자사에 긴급 요청을 했지만 도착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전에 아이 심장이 버텨줄지. 수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제 피 뽑으세요. 제 피 다 가져가세요. 어머니 혈액형은 뭡니까? 전 A형이에요. 하지만 제가 엄마잖아요. 제 피라도 넣으면 안 되나요?
수지는 의사의 가운을 잡고 매달렸지만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다른 혈액형은 수혈할 수 없습니다. 쇼크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모두가 고개를 떨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더니 번뜩이는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이셔츠 소매를 거칠게 걷어붙이며 의사에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제 피 뽑으세요. 네. 보호자분 혈액형이 RH-5형입니다. 제가 이 아이 친아빠입니다. 민수의 우렁찬 목소리가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는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다가 급히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체열 준비해. 보호자분 바로 옆 침대로 모셔. 민수는 수진의 어깨를 꽉 쥐어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 피 나눠주면 돼. 준이 내 아들이야. 내가 살려. 민수는 처치실로 들어가 아이의 옆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아이의 얼굴이 바로 옆에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작디작은 몸을 보자 민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준아. 아빠가 물려준 게 고작 이런 희귀한 피라니. 하지만 이거라도 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굵은 주사바늘이 민수의 팔뚝을 뚫고 들어왔지만 민수는 따끔함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간 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흘러가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민수는 홀린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유전자 검사 결과지보다 확실하고 성스러운 핏줄의 증명이었습니다. 7년 동안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지만 두 사람의 몸속에는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현기증이 몰려왔지만 민수는 주먹을 꽉 쥐며 버텼습니다. 더 가져가. 다 가져가도 좋아. 제발 내 아들만 살려줘. 민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혈을 받던 아이의 창백했던 볼에 아주 희미하게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던 심박동 모니터의 기계음도 삐, 삐, 삐하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이의 눈꺼풀을 들어 확인하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됐습니다. 고비 넘겼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긴장이 풀린 민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식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벅차오르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수진도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주저앉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려 이제는 평온하게 잠든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자신의 피가 아이의 온몸을 돌며 아이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민수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아들아. 민수는 아이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모든 비극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서늘한 분노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은 살렸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민수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내 아내와 아들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심판할 차례다. 그때 민수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민수는 링거줄이 꽂힌 팔을 힘겹게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서실장 박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민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확실해? 네, 확실합니다. 지금 도박장에서 나오는 걸
저희 아이들이 잡아서 확보했습니다. 7년 전 그놈 맞습니다. 민수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드디어 7년 전 어머니 최 여사의 사주를 받고 거짓 증언을 했던 가짜 내연남을 찾아낸 겁니다. 병원으로 데려와. 지하 주차장으로. 민수는 전화를 끊고 잠든 아이의 이마를 한 번 더 쓰다듬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약간의 어지러움이 느껴졌지만 지금 민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7년간 감춰졌던 추악한 진실을 끝장낼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링거 바늘을 뽑은 자리에 붙인 반창고를 꾹 누르며 비틀거리듯 응급실을 나섰습니다. 방금 400ml가 넘는 피를 뽑아낸 탓에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이 몰려왔지만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민수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7년 동안 속아왔다는 배신감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서늘한 도끼였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벽의 지하 주차장은 마치 거대한 냉동고처럼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고 드문드문 켜진 형광등 불빛만이 웅웅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깜빡거리고 있었죠. 구석진 기둥 뒤편에 검은색 밴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정차해 있었고 그 옆에는 건장한 체격의 보안팀 직원이 누군가를 무릎 꿇려놓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가자 보안팀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비켜섰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는 7년 전에 멀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술과 담배에 찌들어 퉁퉁 부은 얼굴을 한 페인이나 다름없는 몰골이었습니다. 그는 민수가 찾던 바로 그 남자 7년 전 법정에서 수진과 불륜 사이였다고 위증했던 가짜 내연남이었습니다. 남자는 민수의 구두가 자신의 눈앞에 멈춰 서자 고개를 들어 민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확인한 남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강민수 대표님? 민수는 대답 대신 남자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남자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졌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고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너가 혀를 잘못 놀린 대가로 내 아내는 7년을 길바닥에서 살았어. 내 아들은 곰팡이 핀빵을 먹으며 컸다고. 그런데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낮고 음산했습니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릴 듯 바들바들 떨며 손을 비벼댔습니다. 시키신 대로 다 불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연기만 했을 뿐입니다. 최 여사님이, 어머님이 다 시키신 겁니다. 민수는 남자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막상 범인이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확인 사살당하자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말로만 떠들지 말고 증거를 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요. 혹시 몰라서 그때 최 여사님이랑 통화한 거 다 녹음해뒀습니다. 돈 더 안 주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려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품속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민수에게 바쳤습니다. 민수는 그 녹음기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보안팀 직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 새끼 끌고 와.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줘야겠으니까. 보안팀 직원들이 남자를 짐짝처럼 끌고 민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병원 정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오고 있었죠. 바로 민수의 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최 여사는 병원 직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 있어? 우리 민수가 피를 뽑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떤 년이 내 아들 피를 빨아먹은 거야? 최 여사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이 났다는 분노가 더 크게 묻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응급실 쪽으로 가려다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는 민수를 발견하고는 반색하며 달려왔습니다. 민수야, 세상에 얼굴이 이게 뭐니? 반쪽이 됐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니? 그 거지 같은 것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최 여사는 민수의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민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어머니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최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민망하게 멈췄습니다. 민수야, 오셨어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민수의 등 뒤에 서 있는 보안팀 직원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래, 잘했다. 보안팀 불렀니? 당장 그 꽃뱀이랑 애새끼 끌어내라고 해. 어디서 감히 7년이나 지난 일을 들먹이며 내 아들 발목을 잡아? 유전자 검사는 했니? 딱 봐도 딴 놈 씨가 분명해. 최 여사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독설들은 하나같이 민수의 귀를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손주에게 애새끼라고 하며 며느리에게 꽃뱀이라고 할 수 있는지 민수는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만들며 간신히 이성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7년 전 수진이 내쫓을 때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뭐, 갑자기 그년 얘기는 왜 해? 수진이가 바람 피웠다고 그 증거라며 보여주셨던 사진이랑 문자들, 그리고 법정에 나왔던 증인까지 정말 어머니가 직접 확인하신 거 맞습니까? 최 여사는 잠시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년이 낯선 남자랑 희희낙낙거리면서 호텔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 이 어미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서 뒷조사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니? 정말이세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으십니까? 그럼 내가 널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도 뛰어들 사람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너 돈 보고 접근한 불려우였어. 최 여사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믿는 사람처럼 최 여사의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죠. 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시는 분이죠. 설령 그게 아들의 인생을 망치는 짓이라도 말입니다. 뭐라고? 너 지금 말이 좀 심하구나?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7년 전 어머니가 직접 목격하셨다는 그 불륜남입니다. 민수가 손짓하자 보안팀 직원들이 뒤에 숨겨두었던 남자를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최 여사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는 남자가 최 여사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대표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민수야, 이건 오해다. 난 모르는 사람이야. 저 미친놈이 누구길래 나한테 아는 척이야? 최 여사는 펄쩍 뛰며 부정했지만 떨리는 목소리와 식은땀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7년 전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야, 연기 좀 똑바로 해. 민수가 눈치 못 채게 하란 말이야. 사진 찍을 때 좀 더 다정하게 붙어. 그래야 법원에서 이길 거 아니야. 사모님, 이번 일 끝나면 잔금 5천만 원 주시는 거 맞죠? 아따, 걱정 마라. 내 아들만 저 거지 같은 년한테서 떼어내면 더 줄 수도 있으니까.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최 여사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 간호사들까지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혼시키기 위해 며느리의 불륜을 조작한 비정한 어머니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녹음기를 끄고 천천히 최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들리세요? 저게 어머니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민수야. 그게 아니라 이건 다 널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어머니는 저를 위하신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욕심, 그 알량한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제 인생을, 제 아내와 아들의 인생을 짓밟으신 겁니다. 민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셨잖아요. 수진이가 제 아이 임신했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7년 동안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 핏줄을 외국으로 팔아넘기려고 하셨습니까? 민수의 고함 소리에 최 여사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 아들은 7살이 되도록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나온 곰팡이 핀 빵을 먹으면서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말을 섞는 것조차 역겹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어디 가니? 엄마 말 좀 들어봐.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최 여사가 민수의 바짓단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매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지 마십시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민수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최 여사를 내려다보며 7년간의 인연을 끊어내는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한테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오늘부로 내 회사, 내 집, 내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띄면 그땐 아들이 아니라 SO푸드 대표로서 당신을 법정에 세울 겁니다. 민수야,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최 여사의 절규가 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최 여사와 가짜 내연남을 끌고 나갔고 로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겨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되자 민수는 벽에 기대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리도록 아팠지만 동시에 7년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모든 악연은 끊어졌습니다. 민수에게 남은 것은 병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아들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울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강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병실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 끝에서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수진에게 걸어갔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는 끝났고 이제 그들에게는 행복한 미래만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와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고
병실로 돌아온 민수의 발걸음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족쇄가 풀린 사람처럼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묵직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수진이 아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고 있는 평화로운 풍경이 민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옥 같은 아수라장을 겪고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병실 안은 고요하고 안온했습니다. 수지는 인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땀에 젖은 셔츠를 본 수진의 눈동자가 걱정으로 흔들렸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죠? 수지는 여전히 어머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 모습이 민수의 가슴을 욱신거리게 만들었지만 민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수진에게 다가가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거야. 내가 다 해결했어. 정말,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다시는 우리 쫓아내지 않으신대요? 그럼 다시는 당신과 준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었어. 이제 당신을 괴롭히던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안심해.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7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공포의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침대에서 끙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준이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수혈을 받고 깊은 잠을 잔 덕분인지 아이의 창백했던 볼에는 옅은 홍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달음에 침대맡으로 다가갔습니다. 준아, 일어났어? 몸은 좀 어때? 아픈 데는 없고? 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민수를 빤히 쳐다보더니 배시시 웃었습니다. 아빠,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 맞죠? 꿈 아니죠? 그럼 꿈 아니야. 아빠 여기 있어. 너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야. 민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회사 일을 전면 중단하고 아이의 병실에 간이 침대를 들여놓고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결제 서류를 산더미처럼 들고 병실로 찾아왔지만 민수는 아이의 밥을 먹이는 것이 그 어떤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민수는 7년 동안 해주지 못한 아빠 노릇을 단 며칠 만에 다 해주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 같았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로봇 장난감을 멍하니 보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준아, 저거 가지고 싶어? 아니요. 저거 비싼 거예요. 엄마가 저런 거 사달라고 하면 나쁜 어린이라고 했어요. 아이는 의젓하게 말했지만 시선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길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시중에 나와 있는 로봇 장난감이란 장난감은 모조리 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2시간 뒤 병실 문이 열리고 커다란 상자를 든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변신 로봇부터 아이가 탈 수 있는 전동 자동차, 블록 세트, 그림책 전집까지 병실은 순식간에 키즈 카페를 방불케 할 만큼 장난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쓰레기장 옆 텐트에서 페트병을 장난감 삼아 놀던 아이에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이거 다 내 거예요? 진짜 만져도 돼요? 그럼 다 너 거야. 마음껏 가지고 놀아. 부서지면 또 사줄게. 100개든 10,000개든 다 사줄게.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로봇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에 꼭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거 진짜 가져도 된대. 아빠가 사줬어. 수지는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준이 방은 이것보다 100배는 더 근사하게 꾸며줄 거야. 당신 옷방도 화장대도 최고로 채워줄 거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헌신적인 간호와 최고급 치료 덕분에 준이는 몰라보게 건강해졌습니다. 앙상했던 볼에는 살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쇳소리가 나던 숨소리도 편안해졌으며 무엇보다 아이의 눈빛에서 불안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장난기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잠든 뒤 병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민수와 수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함이 아닌 설렘이 섞인 침묵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혼인신고서야. 그리고 준이 입양 취소 신청서랑 친생자 인지 신고서.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7년 전 내가 멍청해서 당신 손을 놓쳤어. 어머니가 만든 가짜 증거에 속아서 당신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내쳤던 거. 평생 속죄하며 살게. 민수 씨, 다시는 당신 혼자 비바람 맞게 하지 않을 거야.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이랑 준이 지킬 거야. 그러니까 수진아.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나랑 결혼해 줄래? 7년 전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자. 수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7년간의 모진 풍파가, 길거리에서의 멸시와 배고픔이 민수의 따뜻한 고백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사실 많이 무서웠어. 당신이 다시 나버릴까봐. 내가 너무 초라해서 당신 옆에 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말하지 마.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위대한 엄마였어. 나 같은 놈보다 100배는 훌륭한 사람이야. 민수는 수진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의 몸에서 나던 퀴퀴한 냄새는 이제 향긋한 비누 냄새로 바뀌어 있었고 거칠었던 피부도 조금씩 윤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을 앞두고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준이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퇴원하셔도 되겠네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면 금방 튼튼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의사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짐을 챙겨 병원을 나서는 길, 민수는 한 손으로는 준이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며칠 전 수진을 도둑으로 몰았던 직원들이 민수를 보고 흠칫 놀라며 길을 비켰습니다. 그들은 말끔해진 수진과 명품 옷을 입고 장난감을 든 아이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사람, 그때 그 노숙자 아줌마 맞아? 세상에, 진짜 사모님이었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수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보란 듯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의 타자, 준이가 민수의 무릎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디 가요? 텐트로 가는 거 아니죠? 민수는 아이의 코를 장난스럽게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텐트는 이제 없어.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아주 크고 따뜻하고 냉장고에 맛있는 게 가득 찬 우리 집. 우와, 신난다. 아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민수는 옆자리에 앉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보며 감회에 젖은 듯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수진의 손등을 덮으며 불렀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민수의 모습이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7년 만에 가장 듣고 싶었던 그 호칭을 불러달라는 듯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진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여보. 그 한마디에 차 안에는 완벽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7년의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따뜻하고 찬란한 그들의 봄이었습니다. 준이가 태어나고 며칠 뒤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도는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드레스룸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7년 만에 되찾은 아내 수진과 아들 준이를 회사에 정식으로 소개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수진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아이보리색 투피스 정장과 진주 목걸이를 꺼내 놓았습니다. 잠시 후 욕실에서 씻고 나온 수진이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길거리 생활로 거칠어졌던 피부는 민수의 지극정성 덕분에 다시 뽀얗게 윤기가 흐르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수진의 자태는 영락없는 대기업 사모님의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넋을 잃고 수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아름다워. 7년 전보다 훨씬 더. 수진은 수줍게 웃으며 민수의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떨려요.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그때 그 거짓골을 했던 여자라고 수군거리면 어쩌죠? 걱정 마. 당신은 내 아내고 SO푸드의 안주인이야.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안 둬. 민수의 든든한 말에 수진은 용기를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서 새 유치원 원복을 입은 준이가 로봇 장난감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아빠, 나도 멋지죠? 나 오늘 아빠 회사 가서 나쁜 아저씨 혼내줄 거야. 민수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아빠보다 더 씩씩하네. 가자, 우리 가족의 자리를 찾으러. 새 식구를 태운 검은색 리무진은 부드럽게 미끄러져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심의 빌딩 숲을 지나 회사 정문에 도착하자 미리 연락을 받은 임원들과 직원들이 로비 입구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민수가 먼저 내린 뒤 손을 뻗어 수진을 에스코트했습니다. 수진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차에서 내리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와 우아한 미소,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민수의 당당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분이 대표님 사모님이셔? 진짜 미인이시다. 근데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민수는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준이의 손을 잡은 채 레드카펫을 밟듯 로비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인사팀장 박 부장이 헐레벌떡 뛰어오며 과장된 몸짓으로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사모님과 도련님까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왔습니다. 박 부장은 며칠 전 민수에게 심할서를 쓰고 근신 처분을 받았지만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아침부터 알랑방귀를 뀌러 나온 것이었죠. 박 부장은 수진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비싼 옷과 장신구만 보고는 넙죽 절을 했습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팀장 박철수입니다. 아이고,
도련님도 아주 늠름하십니다. 박 부장의 비굴한 웃음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눈으로 박 부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부장, 정말 처음 보는 건가? 민수의 서늘한 질문에 박 부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아, 네. 사모님처럼 귀한 분을 제가 배웠을 리가. 잘 보게. 며칠 전에 자네가 소금 뿌리라고 했던 그 사람이야. 네. 박 부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수진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단아하게 묶은 머리와 화장으로 분위기는 달라졌지만 그 이목구비는 분명 며칠 전 자신이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밀쳤던 그 노숙자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박 부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번에는 민수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깨끗한 원복을 입고 있지만 겁에 질린 듯 엄마 뒤로 숨으려는 아이의 눈망울은 분명 며칠 전 자신이 발로 걷어찼던 그 꼬마였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설마. 그때 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부장님. 저 기억하시죠? 냄새난다고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박 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사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 부장은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차가운 로비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사모님인 줄도 모르고. 아이고, 도련님. 이 못난 아저씨를 용서해 주세요. 박 부장은 아이의 바짓단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민수가 가차없이 그 손을 구둣발로 걷어찼습니다. 손대지 마. 너의 더러운 손이 닿을 곳이 아니야. 민수의 분노 서린 일갈에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며칠 전 코를 막으며 피했던 그 노숙자가 바로 대표님의 아내였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 부장 옆에서 맞장구를 쳤던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은 박 부장을 내려다보며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때 그랬지? 냄새나는 것들이 회사 물 흐린다고. 대표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처자식이 있습니다. 자네 처자식은 소중하고 내 처자식은 짐승 취급을 당해도 된다는 건가?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비겁한 인간은 내 회사에 필요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해고야. 박 부장은 아이고 소리를 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했고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박 부장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박 부장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로비에서 멀어질 때까지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직원들에게도 경고했습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내 아내는 지난 7년간 나보다 더 힘들게 하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한 번만 더 발생하면 그땐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복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민수는 수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자 여보. 당신 자리를 보여줄게. 민수는 수진과 아이를 데리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인 대표이사실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수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둑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던 며칠 전과는 달리 이제는 당당한 주인으로서 이 공간에 서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실 문이 열리고 민수는 수진을 자신의 거대한 집무실 책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자를 뒤로 빼며 수진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앉아봐. 어머, 여긴 당신 자리잖아요. 아니야. 내가 이 회사를 키운 이유는 오직 당신과 준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야.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표이사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푹신한 가죽 의자가 그녀의 몸을 감싸 안았고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쓰레기장 옆 텐트에서 쥐가 나올까봐 떨던 날들은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준이가 책상 위를 신기한 듯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이제 아무도 엄마한테 냄새난다고 안 해? 수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준아. 이제 아무도 우릴 무시하지 못해. 여기가 우리 자리야. 수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려 아이의 볼에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7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계략으로 잃어버렸던 가족, 가난과 오해 속에 방치되었던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지금 이 순간이 민수에게는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보다 더 값지고 빛나는 성공이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수진아.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 수진은 민수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눈물 젖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7년간 멈춰있던 그들의 시계가 다시 행복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화려한 복귀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저녁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민수의 펜트하우스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사는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태리제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냉기와 비싼 가구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삭막했던 그 공간이 지금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식탁 의자에 앉아 널찍한 아일랜드 식탁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진의 뒷모습을 턱을 괜 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주황색 간접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수진의 머리카락과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맨 허리 라인, 가리고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칼질 소리까지 민수에게는 눈앞에 펼쳐진 이 평범한 풍경이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아름답고 소중했습니다. 이 모습을 다시 보기 위해 우리는 7년이라는 긴 지옥을 건너왔구나. 민수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지난 7년간 민수는